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송희진입니다. 앞에서 이제 총평을 듣고 온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이번 고2 6월 모의고사에서 화법과 작문 그리고 이제 문법 파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실 화작은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해서 맞춘다라는 거기보다 시험장에서 긴장을 안 하고 천천히 잘 읽고 풀면은 애지간하면은 다 맞는 부분이기는 한데 유독 화작에서 선생님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라든지 혹은 시간을 쓰면서 천천히 읽었는데도 꼭 한두 개를 틀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게 오프라인이었으면 화법과 작문을 하나씩 해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해설 플러스 약간의 이제 화작을 풀 때 팁을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아니었고 1학년 때 내신 문법을 열심히 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는 했지만 이번 오답률 탑 10 안에 문법 문제가 2개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문법도 한번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1, 2, 3번 지문을 볼게요. 얘 그냥 읽고 풀면 되는 거야. 읽고 풀면 되는 건데 내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읽고 풀어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팁을 주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화법과 작문 하면은 맨 앞에 1번에서 3번으로 나오는 거는 화법 단독 지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서 3번까지는 화법 단독 지문이 나오고 4에서 7번까지는 화작 복합 지문이 나오고 8에서 10번까지는 작문 단독 지문이 나와요. 근데 이 화법 지문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문제 유형이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어요. 보통 어떻게 고정되어 있냐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방식을 보통 물어봐요. 혹은 발표자의 계획 같은 거 물어봐. 그러니까 얘가 이 발표를 하면서 뭐 비언어적 표현을 썼네, 뭐 아니면 어떤 얼굴 표정을 했네, 독자들이나 청자들한테 질문을 던졌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얘가 이제 발표를 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여주면서 보통 발표를 하거든요. 그 자료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느냐라는 걸 보통 두 번째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게 그거를 들었을 때 그 화법 지문을 청자들이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청자들의 반응이 어떠냐, 청자들이 그거를 듣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보통 1, 2, 3번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무조건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근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가 나왔다고 했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거는 1번 문제는 지문을 읽기 전에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1번 문제가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거나 계획을 물어본다 그랬잖아. 근데 얘들아, 계획은 말하기 전에 짜는 거야? 말하면서 짜는 거야? 말하기 전에 짜는 거야. 물론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발표를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먼저 말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라는 걸 보통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계획을 했다라는 거는 그 말을 하기 전에 한 거니까 우리도 그 글을 읽기 전에 먼저 봐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자료 활용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했겠지만 결국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 발표를 할 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지문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해요. 지문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청자의 반응 같은 경우, 청중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끝난 후에 반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나머지 문제 다 풀고 마지막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나는 보통 1, 2, 3번 문제를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푸는 방식을 한번 보여줄게요. 1번 문제를 나는 먼저 볼 거야.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나는 무슨 생각까지 하면서 가냐면은 사실 여기에 나오는 선지들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모의고사를 좀 몇 번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말하기 방식이나 계획을 물어보는 선지에 나오는 말이 맨날 거기서 거기예요. 그럼 그거를 여러 번 풀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런 선지가 만약에 화법 그 지문에 있을 거면 어디쯤 있겠다 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봐봐 여러분. 여기 3번 같은 경우 볼게요. 발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뭔가 발표할 일이 생겼다고 치자. 발표할 때 제가 이러이러한 발표를 하게 된 이유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할 때 발표 초반부에 얘기할 거야? 중반부에 얘기할 거야? 마지막에 얘기할 거야? 이거는 중반에 얘기를 할 수밖에 아니 초반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왜 이 발표를 하게 됐는지 처음에 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뭐까지 생각을 하는 거냐면 발표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혀? 이거 무조건 초반부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 뭐 1번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 표현. 얘들아, 비언어적 표현이 뭐 있어요? 표정, 손짓, 몸짓, 발짓. 비언어적 표현.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어디에 나오냐면 괄호에 나오니까 혹시 괄호 안에 비언어적 표현이 없는지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얘를 그냥 읽고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쯤에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있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2번, 발표 중간에 청중의 질문을 받으며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질문 받는 파트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겠다. 그 다음에 4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청중의 반응을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그럼 말 그대로 진짜 경험 물어보는지. 뭐 일해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경험 있을까요? 일해본 적 있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5번. 중심 화제를 다양한 일상적 소재에 비유하여 청중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고 있다. 소재에 비유하는 거 있는지 찾아야겠다.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읽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설명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꽤 걸려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하다라고 하면은 진짜 한 3초, 4초면 훅 이렇게 훑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고 이제 가서 읽기 시작하면 한 번씩 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땡땡땡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글과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글과 관련된 3가지 오해를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 기억이 2가지 나야 돼. 뭐가 2가지 나야 돼요? 첫 번째는 괄호 안에서 손가락을 3개 핀다라고 하는 비언어적 표현이 생각이 나야 되고요. 지금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얘가 이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바로 이 생각 들자마자 계속 읽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보는 거야. 그럼 비언어적 표현까지는 맞았어. 근데 뭐가 안 돼? 행동 변화를 촉구한 게 아니니까 틀렸다 이렇게 가고요. 3번. 선정한 이유를 밝혀서 관심 유도한다. 맞는 얘기다. 그냥 답 3번 하고 바로 끝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2번만 신경 쓰면서 지문이랑 2번을 왔다 갔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죠. 가가지고 계속 읽어볼게요. 2번째 문단부터. 자, 첫 번째는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창제했다라는 오해입니다. 하고 뭐라고 나오냐면 자료 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얘들아, 이 자료 제시 나오는 순간 이제 2번이랑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것도 내가 팁을 하나 알려주면은 보통 이런 자료를 제시했을 때 2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2가지거든요. 그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통 이 2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자료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지금 말하는 사람이 저 자료를 왜 활용을 했을까? 이 2가지를 좀 신경 쓰면서 읽으면 돼. 그럼 볼게. 보시는 것처럼 언론기관조차 말과 글자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료에서 나오는 내용은 뭘 거냐면 언론기관이 말과 글자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는 어떤 사례가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읽어볼게요. 사전을 찾아보면 말은 음성 기호를 의미하고 글자는 말을 적는 일정한 체계의 부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기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세종대왕은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글자인 한글을 창제했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서 언론기관들이 말과 글자를 구별하지 않는 사례를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은 한글이라는 글자지 말이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잖아. 그럼 그 생각을 하고 2번으로 바로 간다 보자. 기억 보자. 우리말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표제로 한 신문기사. 그럼 우리 말이라 그랬잖아.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어? 세종대왕은 우리 말이 아니라 글을 창제한 거라며. 그러면은 요게 방금 나온 자료를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1번으로 가가지고 말과 글자의 의미를 혼동하여 쓰는 사례를 언급하는 데 활용되었다. 맞는 얘기다. 하고 계속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지? 쉬운 거 알아요. 계속 가서요. 2번째는 한글이 세계 기록 유산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또 자료가 나오죠. 실제로 1997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기록 유산은 기록물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인정받은 것은 한글이 아니라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운용법 등이 적혀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인 것이죠. 그런데 한글 자체가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것으로 오인하여 한글의 탁월함을 설명할 때 이처럼 잘못된 내용을 언급하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료 2개 나왔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뭘 것 같아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 유산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등록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뭐야? 한글 자체가 아니라 저 기록에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죠. 그럼 이 자료에는 이처럼 잘못된 내용을 언급하는, 그럼 이 잘못된 내용이 뭐예요? 한글 자체가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된 것처럼 표현하는 거인 거 아니야? 잘못된 사례를 보여주고 싶은 거겠지. 그러면 이렇게 자료 2개 읽고 또 바로 2번으로 가는 거야. 다 읽고 가는 게 아니라. 다 읽고 가면 어차피 다시 와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글은 우리가 나중에 문학이나 독서에서 읽는 글과 다르게 엄청나게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어떤 맥락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뚝뚝 조금 끊어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2번 이제 가가지고 한번 볼게요. 가가지고 보면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유네스코의 누리집 게시물. 이게 2번째 자료였나 봐. 그럼 가가지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의 인정을 받은 기록물임을 언급하는 데 활용되었다. 맞는 얘기. 이렇게 가면 되고요. 디귿. 한글 창제 원리와 운용법의 우수성을 언급한 논문.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한글 문자 체계의 탁월성을 언급하는 데 활용되었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일단은 봐봐. 우리가 3번째로 봤던 자료는 어떤 자료였냐면 잘못된 자료였어. 어떻게 잘못된? 훈민정음 해례본이 올라가 있는 거지 한글 자체가 유네스코로 등록된 게 아닌데 마치 한글 자체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처럼 오해하는 것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든 무슨 내용이 나왔어야 돼? 한글 자체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 순간 싶은 생각이 들어야 돼. 근데 바로 답을 하기 불안하면 4번, 5번 계속 보시면 돼요. 가가지고 계속 읽어보자. 세 번째는 한글로 모든 언어의 발음을 적을 수 있다라는 오해입니다. 한글이 다른 문자에 비해서 다양한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료 나오면서요. 하지만 보다시피 국제음성 기호를 기준으로 보면 한글로 기록할 수 없는 소리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모든 언어의 발음을 적을 수 있는 문자는 아닌 것이죠. 그럼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국제음성 기호가 엄청 많은데 한글로 못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자료여야 되지 않겠어? 그럼 또 2번 가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보면은 국제음성 기호 목록을 보여줘. 한글로 적을 수 없는 소리가 있으니까. 그러고 4번 가서 보면 모든 언어의 발음을 한글로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5번 여러분들이 알아서 보시고. 그러면은 3번에서 우리가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건데 한글이 등록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사례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답이 3번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3번이 이제 가가지고 이게 이제 반응이죠. 근데 얘들아 사실 이런 반응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냥 복이랑 선지랑 왔다 갔다만 하면서 보면 되거든요. 볼게요. 학생 1. 한글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어. 그런데 국제음성 기호와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 나중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팁을 하나 알려주면 보통 이렇게 청중들의 반응이 나올 때 청중이 한마디만 하지 않고 2마디나 3마디를 하거든요. 그럼 그 문장의 선지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 한글에 대한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어. 이걸 얘기하는 선지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1번. 이 아니라 여기 4번이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 다음에 그런데 국제음성 기호와 관련된 부분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 나중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그러면 요거랑 관련된 선지가 하나 있어야 돼. 근데 학생 1과 관련된 선지가 1번, 4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1번에 직접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어. 여기에 추론 있어, 없어? 없어. 나 나중에 찾아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1번 지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학생 2로 가는 거죠. 학생 2 볼게요. 수업 시간에 조선왕조실록도 세계기록 유산이라고 배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록물 중에서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것이 있는지 더 조사해봐야겠어. 그럼 나는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끊어. 이게 하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학생이 얘기하는 어떤 주제나 내용 하나당 선지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조선왕조실록도 세계기록 유산이라고 배운 적이 있었는데 가지고 학생 2와 관련된 거 보자.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발표 내용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죠. 아니죠. 3번. 근데 학생 2와 달리니까 일단 빼고 5번. 학생 2는 발표를 들으며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 얘는 아니지만 뭐가 돼요? 우리나라 기록 중에서 세계 기록 유산에 등록된 게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학생 2, 얘 맞다? 살려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 1번 죽였고 4번 살렸고 5번 살렸고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럼 학생 3에서 끝이 난다는 얘기겠죠. 계속 가서 볼게요. 이번 발표로 말과 글자의 의미를 구분하고 써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유익했어. 문장 끝났잖아. 그러면은 뭐야? 유익했어. 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학생 3 적절하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장 볼게요. 그리고 3가지 오해 이외에 또 다른 오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했어. 이거 배경지식 활용했어? 아니죠. 근데 봐봐. 궁금증까지는 맞아. 근데 뭐가 안 돼? 해결하기 위한 추가 활동 계획 안 했네. 그러면은 답이 4번이구나 하고 이렇게 끝내는 거죠. 너무 어렵지 않죠. 요 정도는 기본으로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고 이제 넘겨가지고 보시면은 4번에서 7번이죠. 미안해. 여기 위에는 이거 오타예요. 8에서 10번이 아니라 우리 이제 4번에서 7번을 보려고 해요. 내가 방금 전에 샵 1번에서 샵 3번, 그러니까 1, 2, 3번 문제는 화법 지문이라 그랬잖아. 근데 우리 지금 할 4번에서 7번 같은 경우에는 복합 지문이에요. 화법과 작문이 같이 나와 있는 경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문제 유형은 딱히 얘기할 바가 없고 내가 약간 팁으로 얘기한다면 가가 있고 나가 있으면 보통 둘 중에 하나가 화법이고 둘 중에 하나가 작문이 되거든요. 근데 뭐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작문이 앞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찌됐든 그러고 문제가 4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보통 문제가 이거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1, 문제 2가 나오고요. 얘로 풀 수 있는 문제 3, 문제 4 해가지고 보통 2개 나와요.
근데 발문에서는 가를 활용하여 나를 이라고 하니까 너네가 이거 두 개를 같이 써야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을 같이 활용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가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2개 풀고 나 읽고 풀 수 있는 문제 2개 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또 팁을 하나 주자면은 여러분 그 가 파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A, 이런 식으로 B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문학이나 독서가 아니라 화작에 있는 지문들은 연결성이나 맥락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서 좀 끊어 읽어도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다 읽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다 읽고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싫어서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파트 읽고 가서 확인, 파트 읽고 가서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서 볼게요.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이제 화법 지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토론 지문으로. 오늘 토론 논제는 제주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 법원으로 인정해야 한다 입니다. 찬성 측 입론 후 반대 측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해서 찬성 측이 얘기를 해요. 생태법인은 인간 이외의 존재 중에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멸종위기에 놓인 제주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해 보호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이에 찬성합니다. 해서 찬성의 그 주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A파트 나와요.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바다 환경의 악화로 심각한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각종 해양 쓰레기, 관광 선박의 위협, 어업 중 혼획, 해상 풍력 발전기의 저주파 소음 등이 그 원인입니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마리 내외가, 작년에는 16마리가 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개체수는 100에서 120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까지 읽고 얘랑 관련된 문제를 바로 보러 가는 거야. 그럼 그게 몇 번에 있냐면은 여기 4번에 있는 문제예요. 그럼 바로 풀어. A에서 찬성이는 발생한 문제 상황. 얘들아, 문제 상황이 뭐예요? 그 돌고래가 점차 죽어가고 있는 거. 그거의 원인이 뭐가 있었어요? 그 풍력 발전기의 소음이라던가 뭐라던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구체적인 통계 자료 100에서 120마리 몇 마리가 죽었다 이런 거 구체적인 통계 자료 맞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심각성 맞는 얘기다 하고 이제 가서 계속 읽는 거지. 괜찮죠? 앞으로 가가지고 B 한번 봅시다. 계속 읽을게요.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한다면 후견인을 통해 제주남방 큰 돌고래는 서식지 보호를 요구할 권리,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자연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랑우탄 산드라를 비인간 인격체로 인정하여 기존의 동물원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에서도 자연물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환가누이강을, 스페인은 마르메노로 호수를 법인으로 인정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인정한 다른 사례들, 그리고 이걸 인정했을 때 얘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여기까지 읽고 바로 가. 또 2번으로 가는 거야. 4번에 2번으로. 자, 찬성인은 해결 방안과 실행 사례를 통해서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 가능성 및 실행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어. 하는데 해결 방안이 뭐야? 우리 생태법인으로 인정을 해주자. 그 실행 사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많이 실행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시된 방안의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바로 가서 C 계속 읽어. 근데 이렇게 한 번 왔다 갔다 하기 싫으면 A, B, C 이렇게 두세 개 읽고 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속 C 읽을게요. 제주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돌고래의 생존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바다 환경 개선, 생물 다양성 보존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생태계 파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 생태법인으로 인정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들, 좋은 점들 같은 게 있죠. 근데 나는 이거 하나 보고 가기가 조금 아까워가지고 그 밑에 있는 것까지 조금 같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2가 여기에 반대 신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딴지를 거는 거죠. 폐사한 개체수에 대한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라고 하니까 땡땡 대학교 돌고래 연구소의 작년 보고서입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나는 갔어요. 4번에 3번 한번 보자. 제시된 방안이 가져올 긍정적인 결과 얘기했죠? 그게 이득이다? 맞는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5번에 1번도 바로 같이 갔어. 폐사한 제주남방 큰 돌고래 개체수와 관련한 근거를 어디서 가져왔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쵸? 보통 그 근거 어디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출처 물어보는 거, 이거는 신뢰성 판단하는 거 맞는 얘기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있는 거 보니까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랑 이제 반대 거 읽으면서 A, B, C, D, E에서 D, E를 신경 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반대 거 읽기 전에 반대 신문이 조금 더 남아있죠. 언급하신 모든 사례가 생태법인으로 인정된 것인가요? 라고 하니까 환가누이강과 마르메노로 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뭘 따지는 거야? 야, 네가 언급한 거 다 맞는 근거인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제시한 근거가 확실해? 그 논리적으로 맞아?
그거 주장에 적절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이런 걸 따지는 걸 우리는 뭐 따진다고 얘기하냐면 타당성을 따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법인으로 인정되면 제주남방 큰 돌고래가 과다 번식하여 다른 어종이 줄어드는 불균형을 초래하지는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새끼 한 마리를 낳고 기르는데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얘네를 보호해도 과다 번식하지 않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럼 나는 니은, 디귿 같이 가지고 바로 가려고요. 같이 가지고 바로 5번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상대방의 근거로 말한 외국 사례가 모두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 타당성 판단한다? 맞는 얘기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서 뭐라 그랬어? 야, 혹시 얘 살리다가 다른 어종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다른 종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것이다. 이걸 물어본 거 맞죠? 근데 그건 뭐야? 얘네한테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얘한테만 먼저 신경 쓰는 거니까 공정하지 않다. 맞는 얘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리을, 미음이랑 D2에서 답이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읽는 거죠. 조금 빠르게 읽어도 되죠, 이런 글은. 자, 이제 반대 측의 입론 후 찬성 측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제주 남방 큰 돌고래를 생태 법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법인이란 법이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인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인간, 기업, 재단과 달리 일정한 목적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태법인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법인 자격을 부여한다면 항새, 수달 등 다른 멸종 위기종에도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안 갖고 2까지 읽고 갈게요. 그리고 생태법인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면 국가와 기업의 사회경제활동이나 인간의 생계유지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를 인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모네모 신문에 따르면 지역 어민들은 돌고래 보호로 어업권이 규제될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태법인의 후견인 자격은 누가 어떤 사람에게 부여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생태법인이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 강화하면 멸종위기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4번이랑 5번을 한번 보자. 반대일은 상대방이 정의한 용어를 재정의하면서 찬성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과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건 뭐였어? 뒤에서는 법인이 무엇인지 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상대방이라고 했는데 찬성 측이 법인에 대해서 정의한 거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의한 걸 다시 정의했다. 이게 틀려서 4번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5번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리을 미음 보고 나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읽어보자. 이제 반대 신문을 해요. 자연환경보전법은 보호 대상에서 해양 생태계는 제외하고 있어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야, 네가 이거면 된다 그랬는데 그거로 보호 안 되는 거 몰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환경보전법은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반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미음, 자연을 도구로 보는 인간 중심적 사고가 제주 남방 큰 돌고래의 멸종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까 반대가 뭐라 그랬어? 야, 이거 만약에 인정하면은 인간들의 권리가 줄어들잖아 라고 하니까 이제 찬성이 그렇게 인간 위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자연을 도구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가가지고 5번을 볼게요. 상대방이 언급한 법 뭐예요? 자연보호보전법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네가 내세운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 맞는 얘기. 이렇게 가는 거고요. 계속 가서요. 인간 중심적 자연관으로는 생태계를 보존할 수 없다는,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다. 근데 얘들아,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뭐야?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자료의 출처나 조사 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가 얘기한 거로는 자연 보호가 안 돼. 너의 근거는 틀렸어. 해서 타당성을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신뢰성을 비판한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거죠. 한번 읽어보면 되는 얘기죠. 사실 4, 5번 앞에 짧게 보기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읽고 신뢰성이 아니라서 틀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6번, 7번을 풀기 위해서 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얘들아, 이 나는 바로 읽지 않고 문제를 살짝 좀 훑어요. 문제를 좀 한번 살짝 훑어보면은 6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조건을 반영해서 나의 제목을 정하래. 그럼 조건이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의인법 나와 있고 찬성 측 반대 측의 입장이 모두 드러나래. 이렇게 조건 2개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사실 나는 뭐부터 하고 가냐면은 보통 이렇게 조건을 반영해서 조건을 맞는 선지를 찾아라 라고 나왔을 때 표현법과 관련된 표현 조건이 하나 나오고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 조건이 하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용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읽고 오는 게 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근데 표현 조건, 우리가 의인법을 찾는데 지금 지문 내용이 중요할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표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먼저 확인해서 날릴 선지를 날리고 들어가요. 한번 보자. 의인법이 있냐라고 물어봐. 의인법 몇 번 했어요. 1번, 3번, 5번 이렇게 있죠. 뭐가 의인법이야? 돌고래가 물어보겠대. 돌고래가 어떻게 말을 해? 이게 의인법이 되는 거고요. 3번, 법인의 제해석으로 멸종 위기종을 웃게 하다. 얘들아, 돌고래가 어떻게 웃어? 물론 우리가 강아지 웃는다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학이나 이런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 화작에서 물어보는 의인법에서는 감정 정서가 증언 다 의인법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돌고래가 비판한다고 했다? 이거 의인이다. 그럼 거기서 이제 4번이랑 2번 빼고 1, 3, 5 중에 하나구나. 이 정도는 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7번도 잠깐 보는 거예요. 딱 한번 선지를 보고, 그러니까 막 되게 세세하게 다 읽어보라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1문단, 2문단, 3문단. 그럼 이걸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1문단 읽고 와서 1, 2번 보고 2문단 읽고 와서 3, 4번 보고 3문단 읽고 와가지고 5번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나는 너무 쉬워서 같이 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답이 4번이죠. 이럼 우리가 2문단에서 찬반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새로운 근거를 들어서 옹호하는 학생의 의견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학생의 의견을 인용하기는 했거든요. 여러분 선지를 만들 때 아예 거짓말로 하면은 너네가 답을 찾기가 너무 쉬워져. 그러니까 보통 그 출제자들이나 평가는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이거는 맞아. 근데 요게 아니지로. 이런 식으로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게 거짓말을 많이 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단의 이 파트를 한번 이거에 근거가 되는 파트를 한번 가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여기죠. 토론을 보면서 과거 천성상의 도롱뇽, 설악산의 산양이 원고로 참여한 소송이 떠올랐다. 법원은 터널공사, 케이블카 건설을 막기 위해 제기된 이 소송을 동물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생태법인 인정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 토론을 본 A 학생은 생태계 위기를 걱정하면서도 동물에게 사람처럼 법인 자격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거 아까 누가 했던 얘기야? 반대측에서 했던 얘기죠. B 학생은 법과 제도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며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인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서 인용을 하기는 했어.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인용을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뭐가 아니니까? 새로운 근거가 아니니까. 새로운 근거 아니라 앞에서 했던 얘기라던가 아니면 그냥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가 되는 거여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에 이제 7번도 한번 보면 우리가 아까 2번이랑 4번을 날리고 1, 3, 5를 남겼잖아요. 1, 3에서 왜 답이 1번이 되나 생각을 해보자. 내용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 조건이 뭐였어요?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이 모두 드러나야 된대. 근데 얘들아 볼게. 3번.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 생태법인. 그럼 얘들아 이 말은 생태법인으로 인정하자는 거야? 하지 말자는 거야? 하자는 거잖아. 멸종 위기종을 웃게 하자며 하자며. 그러면 이거는 찬성 측의 의견만 가지고 온 거여서 안 되는 거죠. 5번 볼게요. 제주 남방 큰 돌고래가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한다. 인간 중심주의 안 돼! 멸종 위기종 내버려 둘 거야? 그럼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야? 내버려 두지 말고 이거 생태법이 인정하자는 거잖아. 이것도 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느냐 찬성, 많으냐 반대 해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뭐 여기까지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러고 이제 8, 9, 10번을 한번 봅시다. 뭐 8, 9, 10번도 여러분 8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쉬워가지고 뭐 이런 거 해설을 해줘야 돼? 이거 답 1번인 거?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이래. 그럼 아까 화법 단독 지문에서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문을 읽기 전에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용어 분석해서 개념 설명하는지, 서비스업의 종류 열거하는지, 양육 포기 실태를 드러내는 객관적인 수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양육 비용 부담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는지 그냥 한번 훑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보일 때마다 와서 그냥 뭐 OX, OX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이제 9번이랑 10번만 조금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9번이 오답률 13위였어요. 이게 오답률 13위. 근데 오답률이 무려 몇 프로가 됐냐면 내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46%인가? 혹은 40 아니면 43%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뭐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에 가까운 친구들이 틀렸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9번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일단 발문을 읽어볼게요. 다음은 선생님의 의견을 바탕으로 A를 고쳐 쓴 것이다. 선생님이 제시했을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봐. 그럼 지금 A를 이렇게 고친 거잖아. 선생님의 말을 듣고. 그러면 A랑 얘를 뭐 해야 돼? 비교를 먼저 해야 돼, 얘들아. A 파트랑 얘가 비교가 돼야 돼. 그래서 달라진 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어떤 파트를 수정한 걸 주고 어떤 내용에 맞춰서 수정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꽤 나오거든요. 이거 나오면 일단 이 친구랑 이 친구 그 비교부터 하는 거야.
그럼 볼게. A 파트. 페코노미의 성장은 사람과 동물이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페코노미의 성장이 단순히 경제지표의 변화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비싼 사료나 간식만 사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 고쳤어. 뭐라고 고쳤어? 철학자 피터 싱어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철학자 피터 싱어로 시작하는 문장이 여기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무슨 생각부터? 아, 이 문장은 추가되었다. 그럼 선지에서 추가된 거랑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돼요. 1, 2, 3, 4, 5번에서 뭐가 있을까? 추가하면 어떨까? 이런 게 적절해지는 거야. 2번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또 계속 읽어볼게요. 페코노미의 성장은 사람과 동물이 주인과 소유물의 관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얘들아, 뭐가 바뀌었어? 여기서는 변화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 왜 바꿨을까? 얘들아, 여기 문장에서 주어 뭐냐면 페코노미 성장이죠. 페코노미 성장이 변화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페코노미가 성장하는 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거는 주어랑 서술어를 잘 어울리게 바꿨구나. 어쨌든 이 변화가 보여야 돼요. 또 계속 갈게요. 여기서는 그 다음 문장이 페코노미의 성장이로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이것이로 시작해. 그러면 여기에 페코노미의 성장이라는 말이 여기랑 겹치니까 이것으로 바꿔준 거야. 이해가? 단순히 경제지표의 변화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비싼 사료나 간식만 사주기보다 추가된 거 양육자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변화한 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가지 안 걸리는 나머지 한 개가 답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비교부터 제대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이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서술어 주어 호응이었죠. 그래서 서술어 주어 호응이 여기 5번. 그럼 2번, 5번 적절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페코노미의 성장을 이것이라고 받아줬어요. 이게 4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가지고 보면은 여러분 아까 여기에 가서 보면 내가 추가를 2번이라고 했는데 미안해. 문단의 첫마디에 인용 표현을 활용하면 어떨까 했을 때 이게 피터 싱어의 말을 인용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게 화자가 아니라 이제 글쓴이의 그 의견을 추가했다 맞는 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뭐는 없었어? 삭제된 부분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답이 3번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A 파트랑 보기 파트를 하나씩 비교해서 변화하는 것마다 선지 하나씩 이렇게 걸러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짝에서 마지막 10번이죠. 10번도 어렵지는 않은데 내가 이것도 이제 얘기해 줄 게 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화법 단독 지문에서도 2번 같은 경우에도 자료로 활용하는 거였죠. 근데 여기 이 10번 같은 경우에도 장문 단독 지문에서 자료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알려줄게. 아까 화법 지문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발표를 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10번 같은 경우에는 발문을 읽어보시면은 보기를 활용하여 초고를 보완하고자 한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쓰여있는 글 다 끝났어. 글 다 쓰고 그 다음에 얘를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지문 읽으면서 왔다 갔다 안 해도 되고 문제 풀 거 다 풀고 그냥 마지막에 풀어도 돼요. 이 경우도 지문이 크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래서 이 보기랑 선지의 사이만 잘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봤다 치고 1번부터 한번 볼게. 페코노미의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보여주는 자료를 이 문단에 활용한다. 여러분 이 문단에 일단 신경 쓰지 마. 이 기억-1이라고 하는 자료를 이렇게 쓸 수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야. 그럼 기억-1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1 점점 늘고 있다. 그럼 뭐야?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2번 니은 자료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페펜종의 실제 사료를 보여주는 자료래요. 그럼 가가지고 보자. 니은에서 뭐라고 해? 지인과 함께 유기견 보호센터 봉사활동을 하다가 바둑이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같이 산책하고 놀고 잠들면서 일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둑이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어요. 가족이 됐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2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디귿, 반려동물 양육 비용 실태와 그 증가 추세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냐. 그럼 이제 디귿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보면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비와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비를 제외한 순수 양육비는 연 평균 184만 8천 원으로 2년 전보다 약 10%가 늘었는데 의료비는 연 평균 39만 3,500원으로 2년 전보다 약 68.2%나 늘어나 양육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 여기 갔을 때 양육 비용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 다 해줬잖아. 그럼 맞는 얘기다 하고 넘어가. 이번에 기억-1이랑 니은. 아까 기억-1은 뭐였어요? 페코노미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거였죠. 페코노미 성장으로 반려동물을 더 잘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양육 포기를 예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 여러분, 기억-1로 뭐는 확인할 수 있어? 페코노미의 성장, 이건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아까 니은 얘기가 뭐였어요? 이제 바둑이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저 바둑이랑 가족 같은 관계 이거 얘기했지.
이걸 가지고 양육 포기를 예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이걸 확인할 수 있어. 양육 포기와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럼 확인이 안 되는 답 4번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문이 큰 역할을 못해요. 이 문단을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볼 필요 없이 그 보기와 선지의 관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이제 화작 1번에서 10번까지 한 거고, 사실 여기는 읽고 풀면 풀 수 있는 거라서 해설을 정말 잘 안 하는 파트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하는 친구들 혹은 좀 시간을 줄이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들을 얘기하면서 한번 해설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문법 11에서 15번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1에서 12번이 지문형이었죠. 근데 사실 지문형은 지문형이지만 11, 12번이 의문의 변동이었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을 제대로 공부를 해놓은 친구들은 지문을 읽지 않고도 풀 수 있는 파트기는 했어요. 가끔 물어보는 게 이렇게 지문형 문법이 나왔을 때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복불복이에요. 내가 딱 지문을 어느 정도 읽었는데 이거 아는 얘기다 싶으면 안 읽어도 되고요. 근데 좀 읽어봐야겠다 하면 읽어도 되긴 해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 뭐 이렇게 기억해서 밑줄이 있으면 그 파트만 읽고 안 읽고 풀기는 해요. 왜냐면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문법적인 지식이 많을 테니까. 근데 본인이 완전 자신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그냥 한번 읽으셔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최종 목표는 안 읽고도 풀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죠. 근데 뭐 나중에 고3 수준 가거나 사설 같은 거 풀다 보면은 안 읽고는 풀 수 없을 정도가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뭐 어찌됐든 지금은 이거 읽지 않고 그냥 바로 11번으로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었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볼까? 여러분, 우리 음절의 구조적 제약이라는 말이 뭔지 좀 알려줄게요. 이 말이 종종 나올 수 있어요. 특히나 사설 같은 거 나중에 풀다 보면 꽤 나오는 말인데, 이런 음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서 발음할 수 있는 단위를 우리가 음절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강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지. 근데 그래서 이제 음절 구조의 제약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종성에 올 수 있는 게 한 글자밖에 안 돼요. 그럼 이런 친구도 있어. 아닌데요. 두 글자 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얘들아, 두 글자가 글자로는 올 수 있죠. 근데 음절의 이 음자가 발음의 음자거든요. 발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발음했을 때 가브스, 가브스 이렇게 둘 다 발음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 우리 둘 다 발음할 수 없어서 갑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자음군 단순화라고 부르죠. 이게 첫 번째 음절의 구조적 제약이에요. 종성에 두 개의 의문은 올 수 없다. 한 개의 의문만 올 수 있다. 해서 탈락의 자단. 이게 음절의 구조적 제약으로 인한 의문 변동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하나만 오면 아무거나 다 올 수 있냐? 얘들아, 여기 하나만 왔으니까 문제 없어. 우리는 그럼 피읍을 소리내서 아프 이렇게 읽을 거예요. 이렇게 안 읽을 거죠. 그래서 종성에 하나만 오는데 그 하나가 올 수 있는 게 종류가 제한되어 있죠. 뭐뭐로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고 여러분 배웠을 거잖아. 그래서 이게 교체죠.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음끝규 이렇게 부르죠. 이 두 가지가 음절의 구조적 제약과 관련된 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케이스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가가지고 우리가 이 자음군 단순화는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 혹시 이제 이걸 지금 보는 친구들 중에 나랑 내신 강의를 했거나 혹은 나랑 그 POG라고 내 문법 강의가 있는데 그걸 들은 친구들은 아마 알 건데 자단은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아마 과학자 중에 감어프라고 하는 과학자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 감어프라는 과학자가 있죠. 감어프는 감어프를 살립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리을 뒤에 감어프가 오는 친구들은 감어프를 살려야 돼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럼 지금 얘네는 다 뒤에를 살린 거잖아. 그럼 뭐래? 나머지는 모두 앞을 살린다. 이게 자음군 단순화예요.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갈게요. 그래서 일단 이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되고요. 그거랑 같이 여기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는 히읗 탈락. 이거 이제 내신 때 아마 배웠을 텐데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럼 우리 얘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일어서 이렇게 발음하고요. 얘 발음 어떻게 하면 잃는 이렇게 발음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히읗이 없어졌고요. 여기서도 히읗이 없어졌어. 근데 이거 둘 다 히읗 없어졌으니까 똑같이 히읗 탈락일까? 혹은 둘 다 받침 두 개였는데 하나 없어졌으니까 자음군 단순화일까?
아니야. 얘는 히읗 탈락이고 얘는 자음군단순화가 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히읗 탈락은 뭐 앞에서만 되니까. 얘는 모음 앞에서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모음 앞에서 떨어진 이 친구는 히읗 탈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음 앞에서 떨어진 이 친구는 히읗 탈락이 아니라 우리가 자음군단순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긴 했어요. 바로 가서 봅시다. 1번 자음군단순화는 음절 구조제약으로 일어나는 음운변동이다. 너무 많은 얘기. 바로 넘어가서요. 히읗 탈락이 일어나는 조건 모음 앞 해서는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쵸? 모음 앞에서 떨어지면 그건 히읗 탈락이라고 해야 되니까 자음군단순화라고 하면 안 된다. 맞는 얘기고요. 3번 겹받침 뒤에 아무런 형태소가 오지 않으면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난다. 겹받침 있는데 뒤에 아무것도 안 왔어. 그럼 이거 우리 시옷 떨어뜨려서 갑이라고 읽을 거니까 맞는 얘기야. 4번 같은 자음군이라도 조건에 따라 탈락하는 자음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게 예외 같은 케이스인데 여러분 내가 아까 감어프는 감어프를 살려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감어프예요? 감어프가 아니에요? 감어프가 아니죠. 그러면 앞에 걸 살려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발음이 넓다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까 다 설명하진 않지만 예외가 있다라 그랬죠. 우리 얼굴이 넓적하다 얘기해보자. 얘들아 이거 너네 얼굴이 널쩍하다라고 할 거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얼굴이 넓적하다라고 할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리을 비읍 똑같이 리을 비읍이지만 이때는 리을 살리고 이때는 비읍을 살리니까 달라질 수 있다 맞는 얘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답이었던 5번이죠.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결합하면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 케이스로 보여줄게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왔어. 근데 앞에 이제 비읍 시옷이 왔잖아. 그럼 얘들아 이거 모음이니까 안에서 그냥 갑서치라고 읽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읽냐면 갑어치라고 읽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비읍 시옷에서 시옷이 떨어지고 비읍이 넘어갔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이 어치라는 게 어느 정도라는 뜻이거든요. 뭐 3,000원 어치하면 3,000원 정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런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연음이 되는 거니까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바로바로 풀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번 문제도 이거는 너무 쉽다 여러분. 자 봐봐. 자음군단순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앞자음이 탈락하는가? 아니오래. 여러분 앞자음이 탈락한다는 건 뒤에가 남는 거죠. 그럼 이거 뭐밖에 없어? 가, 뭐, 프인 거야. 그럼 감어프 아닌 애들 지우는 거죠. 감어프, 기억, 기억 살려. 감어프 아니네? 지워, 지워. 뭐야 얘는 애초에 쌍자음이잖아. 그러니까 겹받침이 아니잖아. 지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물어보는 거 다른 음운변동이 함께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니지. 잠깐만. 앞자음이 탈락하는가? 에서 아니오니까 여기에 기억이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은 이렇게가 아니고 3, 4번 남겨야 되네. 여기에 넓다가 들어가줘야 되니까. 이해 가죠? 그리고 남아있는 거 요거 두 가지 중에 다른 음운변동이 함께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얘들아 얘는 참, 3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자음군단순화 이거 다른 거 안 일어나죠. 근데 얘는 감어프니까 기억 살려.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읽을 때 극는이라고 읽을 거야. 이거 비음화 일어나서 극는이 돼야죠. 그래가지고 뭐 답이 3번 되는 거. 너무 쉬운 거죠. 11번이 틀린 친구들은 조금 반성을 해주셔야 돼요. 의문의 변동은 항상 하나는 나오는 문제고 내신에서도 한 문제인데 이걸 틀렸다? 내가 진짜 내신용으로 짧게만 공부했구나. 나 아직 많이 모자라구나. 하고 여름방학에라도 문법 공부를 조금 더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13번을 볼게요. 중세 국어기는 했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중세 국어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1학기 혹은 2학기에 반드시 중세 국어가 시험 범위로 들어갔을 텐데 그때 공부를 한 친구라면 사실 이 정도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정도예요. 중세 국어에서 이 정도 난이도는 정말 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가가지고 볼게요. 그냥 이거 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선지를 볼게.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알 수 있고 여러분 우리 중세 국어에서 주체 높이는 선어말 어미 뭐 있지? 두 개 있는데 시랑 샤. 혹시 기억나요? 시는 언제 쓰고 샤 언제 쓰는지? 시는 뒤에 오는 뒤에 오는 그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면은 시를 쓰고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면은 샤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시, 샤. 근데 앞에 가가지고 보면 기억에 바로 샤 있잖아. 그럼 뭐 1번 맞는 선지다 하고 바로 넘어가는 거고요. 2번. 초성의 서로 다른 두 자음이 함께 표기되었군. 저거 우리가 뭐라 그래? 합용병서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그럼 가서 확인해봐. 시옷과 기억이 함께 쓰였네. 그럼 바로 맞는 얘기다. 하고요. 3번. 높임의 의미를 나타내는 특수어휘가 사용되었군. 여러분 특수어휘 뭐가 있어요? 모시다, 뵙다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 디귿 가가지고 답이 디귿이었는데 이거랑 대응하는 현대어풀을 찾아봐. 하나한 발 아래 누르며 하면은 이게 여기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럼 이건 눕다잖아. 눕다가 특수어휘야?
눕다 특수어휘가 아니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럼 그냥 특수어휘 아니니까 답 3번이다. 이걸 틀리면 어떻게 이걸 틀리면. 그 다음에 4번. 채연의 조사와 결합할 때 모음조화가 지켜졌다. 리을 한번 가가지고 볼게요. 리을에 가서 보면 이 친구인데 이 친구를 지금 여기 밑에 현대어풀이에서 찾으면은 여기죠. 그럼 현대어풀이에서는 달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는 양성이죠. 이건 양성이지. 근데 여기에다가 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은은 음성이죠. 그럼 양성이랑 음성이 만났으니까 얘는 모음조 안 지켰지? 근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에다가 해서 둘 다 양성으로 맞춰줬으니까 맞는 얘기다 하면 되고요. 마지막 5번.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니르 조서. 지금은 뭐로 바꿔요? 이응으로 바꾸니까 두음 법칙 적용되기 전이다. 맞는 얘기 해서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11, 12, 13번에서 틀렸다는 친구들은 정말 조금 반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고 이제 14번이랑 15번을 보려고 하는데 14번이랑 15번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이 4위였어요. 문법이 이제 탑 10도 아니고 탑 5에 들어간다는 건 진짜 많이 틀렸다는 거고 오답률이 몇 프로였냐면 61.9%였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은 10명이 풀었으면 6명은 틀렸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게 물론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시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범 1학년 때 다 접해봤겠지만 관형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접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아마 이 관형절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으로 배우지 않았어도 중학교 때 아는 거 플러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배웠던 거를 이제 짬뽕을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했는데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를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이 문제를 왜 냈는지. 자, 보기를 조금 읽어보면 관형사절은 관형어의 자격으로 다른 문장에 안긴 문장이다. 관형사절의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형사형 전성음이 은, 던으로 과거 시제를, 는으로 현재 시제를, 을로 미래 시제를 표현한다. 다만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인 경우에는 은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한다. 하고 조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표현하는 관형사절을 각각 한 번씩만 사용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랑 혹시 독서 수업을 한 적이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항상 그 문제나 보기나 선지나 지문이나 어디서든 극단적인 표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뭐만, 그러니까 뭐는 안 되고 뭐만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는 항상 좀 중요한 뉘앙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관형절이 있어야 되는데 관형절이 있을 건데 이게 과거 딱 한 번이랑 현재 딱 한 번만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과거 2번 나와도 안 되고 현재 2번 나와도 안 되고 현재 없는 것도 안 되고 과거 없는 것도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출제 포인트 하나 더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여기 보면은 뭐 보이는 거 없어요 혹시? 겹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라고 생각해? 지금 여기도 은이 있고 여기도 은이 있거든. 근데 여기 은은 현재 시제인데 여기 은은 과거 시제예요. 무슨 차이로? 동사와 형용사 차이로. 이거를 내고 싶었던 거야. 이거로.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단순히 저기에 은 과거 시제다 라고 가면 안 되고 동사에 붙은 은이 나오거나 혹은 동사 형용사 관계없이 던이 나오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에 붙는 는이 나오거나 혹은 형용사에 붙는 은이 있어야 된다. 해서 이게 겹치지만 이거를 동사, 형용사 구분해서 조금 봐줄 수 있겠니?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생각을 가지고 일단 가가지고 선지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바람이 있다면은 조건 하나가 아니라 조건 2-3개를 우리가 선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때 선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내려간다는 생각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일단 뭐부터 찾자고 생각을 했냐면 과거 시제가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동사에 은 붙은 케이스와 동사, 형용사 관계없이 던 붙은 케이스만 찾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럼 가가지고 볼게요. 여러분 이거 만들다지. 만들다에 지금 니은 붙어 있는 거 동사에 은 붙은 거지. 얘 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고요. 근데 얘들아 얘 같은 경우는 펼치면 은사이시다. 근데 이거는 은사라고 하는 명사에다가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붙은 거거든요. 근데 위에 보기 보면 알겠지만 서술격 조사는 형용사와 취급이 같아요. 그래서 얘는 니은이 붙긴 했지만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거야. 왜냐면 형용사기 때문에 저건 현재로 빠져야 되거든. 넘기고요. 여기에 가서 보니까 은이 있기는 한데 밝다는 동사의 형용사야. 형용사니까 이거 안 된다. 지우고요. 여기 던 있으니까 살린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던 있다.
근데 뭐도 있냐면 들어오다도 동사죠. 들어오다에 니은 붙은 거 보이지? 그럼 얘들아 얘 몇 개 있어버려? 2개 있어버려. 바로 지워. 그 다음에 5번에 뭐 있나라고 했더니 여기 니은 있다. 출간되다는 동사 맞으니까. 그러면 일단 살아남은 거 1번이랑 5번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이제 현재 시제도 찾아야 되는데 현재 시제는 는이거나 아니면 형용사에 은이나 니은이 붙은 걸 보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가서 보니까 는 있어 없어? 는 없잖아. 안 되는데. 여기도 와서 보니까 는은 있어 없어? 없어. 대신 뭐가 있어? 형용사와 비슷하게 쓰이는 서술격 조사에 니은이 붙어 있어. 이게 현재.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나? 조금 빠르게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제를 작년에 제대로 공부를 해뒀으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출제 포인트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다른데 이걸 구분할 줄 아느냐. 즉 너네가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줄 아느냐라는 품사 구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언뜻 보면은 그냥 시제랑 관형사절 물어보는 문제겠지만 사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제 문법 마지막이죠. 15번입니다. 여러분 얘도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얘가 몇 번이었냐면 오답률 7이었어요. 어떻게 이게 7위까지 나오나 모르겠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1학년 내신 때 배울 수 있는 건데 이게 오답률이 한 54.6%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반절 넘게 틀린 거죠. 10명 중에 5명은 틀린 문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 1학년 때 1학기 기말? 아마? 아니면 2학기 중간일 수도 있는데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아마 띄어쓰기를 이제 배우면서 했던 얘기인데 우리 보기를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자. 학생이 물어봐요. 선생님, 불이 꺼져간다와 불이 꺼져간다 중 띄어쓰기 어느 것이 맞나요?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함께 쓰인 문장이군요. 둘 다 맞습니다. 본용언의 본용언이 이어진다면 띄어씁니다. 하지만 본용언의 보조용언이 이어진다면 보조용언은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라고 하는데 얘를 정리해주면 본과 보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띄어야 된다. 근데 본과 보조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야지. 이거 1학년 내신 때 했는데 이거 한글 맞춤법에서 했는데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이고요. 계속 가서요.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그러니까 여기 앞말이라고 하는 이 친구죠. 이 친구한테 조사가 붙거나 혹은 이 친구가 합성용언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띄어야 된대요. 또 뭐라 그러냐면 의존명사에 하다가 붙은 보조용언에서 그러니까 이 보조용언이 의존명사에다가 하다가 붙은 건데 그 의존명사에 조사가 붙는 경우가 생기면 이때도 반드시 띄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예외까지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원하는 게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는 경우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와 띄어쓰기를 해도 되고 붙여도 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냐가 겉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돼? 본용언과 보조용언부터 구분이 돼야 됩니다. 왜냐면 본보는 무조건 띄어야 되고 본보조는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니까 본인지 보조인지부터 구분이 돼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바로 가가지고 한번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형이 나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얘들아, 형이 나한테 책을 읽어서 준 거야? 아니지. 그냥 읽은 거지. 준 거는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본용언이고 얘가 보조용언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본보조니까 이거는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니까 띄어 쓴 거 적절하다? 맞는 얘기 이렇게 하는 거겠죠. 2번, 친구가 동생에게 선물을 주고 갔다. 얘들아, 친구가 동생한테 선물 진짜 주고 진짜 간 거지. 그럼 이건 뭐야? 본용언과 본용언.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무조건 띄어 써야 되잖아. 그럼 적절하지 않네. 왜? 보조용언이 아니라 본용언이니까. 답 2번. 바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3번, 덤벼들어 보아라. 이거 잘못됐어. 왜냐면 얘들아 봐봐. 이번 기회에 한번 덤벼들어 보아라. 여러분 여기서 보다는 뜻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덤벼들으라는 거야. 그러면 덤벼들다가 본용언이고 보아라가 보조야. 그럼 본보조는 붙여도 되잖아요. 근데 예외가 있었잖아. 얘들아 덤벼들다는 그냥 혼자 생긴 단어야. 덤벼들다는 덤비다라는 단어랑 들다라는 단어가 두 개 만난 거야. 그럼 여기서 뭐에 해당해요? 합성용언에 해당하죠. 그러면은 반드시 띄어야 되니까 적절하지 않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4번, 읽어도 보았으나. 얘들아 여기서는 그냥 책을 읽었다라는 거지 눈으로 꼭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읽은 경험을 했으나 이 정도거든요. 근데 앞에 조사 붙어 있으니까 반드시 띄어야 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원래는 뭐였냐면 올
듯하다였을 거야. 그래서 얘가 본용언이고 얘가 보조용언이었던 거죠. 얘가. 근데 의존명사인 듯에 하다가 붙어있는 보조용언 사이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 도라는 조사가 들어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띄고 여기도 띄어야 된다. 해서 의존명사에 하다 붙었기 때문에 띄었다, 적절하다, 맞는 얘기 답이 2번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1번에서 15번까지 해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해설 강의를 15문제를 다 찍기는 하지만 15개를 다 듣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궁금한 거 몇 개만 들었을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 1번에서 15번까지 사실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아니었는데 본인이 틀렸다면 조금 반성을 해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문법에서 틀린 친구들은 내가 1학년 때 너무 내신만을 위한 문법 공부를 해서 아직 모의고사 문법에 너무 익숙하지 않거나 옛날 문법을 너무 많이 잊어버렸구나 생각을 해서 여름방학 때 문법 공부를 조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 다음에 문학이랑 독서 해설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